전세금 5천만 원, 이사 비용에 청소업체까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장이 없었죠. 명절에 오라는 말에 왜 꼭 가야 하냐는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선의가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65세 어머니가 겪은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가족 관계는 괜찮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희라는 이름의 65세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희 씨는 홀로 재래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죠. 손님이 적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버티며 모은 돈은 약 8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정희 씨에게는 땀과 눈물로 일궈낸 전 재산이었습니다. 적금 통장을 펼칠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죠. 이 돈으로 우리 아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아들 준호는 36세가 되던 해 직장 동료였던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희 씨는 수진이 조금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좁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던 아들 내외는 아기가 생기자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애 키우기엔 여기가 너무 좁아. 하지만 전세금이 문제였습니다. 준호 부부가 모은 돈은 3천만 원. 그들이 원하는 지역의 전세는 최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게 뒷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아들 내외에게 주기로요.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보태주면 아이들이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전세금 좀 보탤게. 지금이라도 집 알아봐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근데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는 괜찮아.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너희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지. 옆에서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뉘앙스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얼마 후 아들 내외는 정말로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방 3개의 거실도 넓은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죠. 정희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그곳에서 뛰어놀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 날 정희 씨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만들었죠.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과 아들 내외가 먹을 수 있도록 김밥, 유부초밥, 떡볶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사 비용도 당연히 정희 씨가 부담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수진이 말했지만 그 표정은 썩 고마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죠. 정희 씨는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아. 이삿날은 원래 바쁜 법이니까. 이거라도 먹으면서 힘내라. 짐을 다 옮긴 후 정희 씨는 청소업체까지 불러줬습니다. 새 집에서 깨끗하게 시작하라는 의미였죠. 총 비용은 100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정희 씨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행복한 출발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정희 씨가 손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잠깐 놀러 가도 될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이번 주는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다음에 뵙는 게 어떨까요? 정희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죠.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수진의 대답은 또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준호랑 집에서 좀 쉬려고요. 요즘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아, 그날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찾아와서 밥도 먹고 가고 반찬도 얻어가던 며느리였는데 이사를 간 후로는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손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며 우리 손주 너무 보고 싶네. 언제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도 수지는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죠. 정희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수진이한테 잘못한 게 있니? 요즘 나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엄마. 수진이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엄마한테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정희 씨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 전화를 받는 태도, 심지어 문자 하나 보내는 방식까지요. 더 이상한 건 아들조차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통화했는데 이제는 정희 씨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희 씨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처럼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아들 내외와 손녀가 올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갈비찜, 잡채, 전, 송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혔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정희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내일 12시까지 오너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어.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하지만 답장은 아들이 아니라 수진에게서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그냥 쉬려고 하는데요. 명절이라고 꼭 시댁 가야 하나요?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정희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더군다나 자신이 집을 마련해준 은혜도 있는데 이렇게 차갑게 거절할 수 있다니. 정희 씨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명절에도 안 온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정말 힘들어해. 애 키우느라 지쳐있고 명절에 뭔가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대. 이해 좀 해줘.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라고 안 했어. 그냥 와서 밥 먹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 수진이 예민한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나도 어떻게 해볼게. 전화를 끊은 정희 씨는 허탈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요? 자신은 평생을 참으며 살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추석 당일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집, 먹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명절.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사랑이 오히려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용기를 내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솔직하게 말해줘. 나도 알아야 고칠 게 아니니. 수진의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신경 쓰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정희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주 신경 쓴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고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간섭인가요? 정희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손녀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로요. 어느 주말 오후 정희 씨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 내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표정은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어.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손녀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정희 씨와 수진.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전세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전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왜? 내가 조건을 단 것도 아닌데. 조건은 없으셨지만. 준호가 자꾸 엄마가 도와줄 거니까라고 말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 돈을 받으면서 뭔가 빚진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이라니요? 자신은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빚으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니?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자꾸 관심을 주시면 그게 부담이에요. 정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심이 부담이라니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고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간섭인가요? 수진아, 나는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손주가 보고 싶고 너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거야.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보다. 앞으로는 먼저 연락 안 할게.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희 씨를 배웅했을 뿐이죠. 현관문을 나서는 정희 씨의 등 뒤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이제 정희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전 재산을 쏟아부은 며느리,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손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씨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요.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다는 것을요. 정희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부담일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했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 후로 정희 씨는 정말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녀에게도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손주 생각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간간히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거라. 엄마도 잘 있어. 더 이상 언제 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죠.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었고 바라지 않으니 서운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손주 요즘 자주 보세요? 아니요, 요즘은 안 봐요. 그 애들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손주 자랑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도 안 해? 우리 엄마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건강해. 그냥 너희가 편하게 지내라고 안 귀찮게 하는 거지.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거야. 이제는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전화를 끊은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놓아줘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줬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계속 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요. 정희 씨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요. 손주가 그립지만 그 마음마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희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죠. 그래 와라. 그런데 미리 연락하고 와라. 엄마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정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가끔씩 손주를 봅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 짧은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자신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희 씨는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줬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식의 독립을 인정해 주세요.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되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며느리나 사위라면 시댁이나 처가의 도움에 감사하되 부담스러울 땐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가족 관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